내 이름은 수리화. 22해를 살아오는 동안 밤에 장막이 내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이 있었다. 흐릿한 남자의 형상, 피에 젖은 손, 그리고 절규하는 여인의 목소리.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 양어머니 첸 여사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나는 풍족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첸 여사는 나를 극진히 아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내 과거와 그리고 이 지독한 악몽과 연결되어 있으리라. 어느 날 오후 첸 여사가 자선 모임으로 외출한 사이 나는 평소에는 잠겨있던 그녀의 서재에 발을 들였다. 오래된 책들이 뿜어내는 묵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백단향. 그곳에서 나는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황변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수리화라는 내 이름이 적힌 낡은 입양 서류, 그리고 그 밑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갈겨 써진 편지 조각이 있었다. 배신, 희생, 그 아이만은 살아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조각을 집어들었을 때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나와 눈매가 꼭 닮은 어린 여자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나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나 자신을 보았다. 수년간 내 마음속을 떠돌던 막연한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의 뿌리, 나의 진짜 과거는 무엇인가? 나는 편지 조각과 사진을 단서 삼아 비밀리에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입양 서류에 적힌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었거나 전쟁통의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막막함 속에서 나는 한 줄기 빛을 찾듯 당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신문기자 웨이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내 또래였고 시대의 부조리에 분노할 줄 아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이었다. 웨이밍은 내 사연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며칠 후 웨이밍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만들었던 오래된 양장점의 주인을 찾아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된 양장점 주인은 사진 속 아이를 보자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이런 옷을 입은 아이라면 아마 비단 가게를 크게 하던 바이 부인의 따님일 게야. 그때 아가씨가 참 고왔지. 바이 부인.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과거로 향하는 문턱은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다.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 며칠 뒤 의문의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류창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이 드러났다. 그는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험한 분위기를 풍겼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오, 아가씨. 위험한 호기심은 불행을 부를 뿐이니 덮어두는 것이 좋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늘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첸 여사 또한 내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리화야,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여기에 있단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첸 여사의 만류는 류창의 협박보다 더 큰 혼란을 내게 안겨주었다. 나를 위한 길이라니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양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모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저택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나와 웨이밍은 바이 부인과 관련된 인물을 수소문한 끝에 과거 첸 여사와 사업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린 영감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제는 은퇴하여 한적한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린 영감은 첸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첸 여사, 어쩌면 그분이 과거 바이 부인과 동일 인물일 수도 있소. 하지만 그 시절 상하이는 혼란스러웠고 많은 이들이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았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첸 여사가 나의 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린 영감은 더 이상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진실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이오. 아가씨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오. 그의 의미심장한 질문은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첸 여사가 정말 내 친어머니라면 왜 나를 속이고 입양이라는 형태로 곁에 둔 것일까?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그 무렵 류창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내 주변을 맴돌며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웨이밍이 일하는 신문사에도 익명의 투서를 보내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웨이밍은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나를 도왔지만 나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나는 첸 여사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작은 자개함을 떠올렸다. 평소에는 잠가두는 그 함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첸 여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바이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낡은 호적 등본 한 통과 함께 류창과 웬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그리고 그 남자가 류창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협박 편지의 초고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류창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와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격한 어조로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나와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나의 친부일까? 그리고 바이칭이라는 이름은 린 영감이 언급했던 바이 부인과 연결되는 이름이었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류창은 내 친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첸 여사가 바로 나의 친모 바이칭이라는 것을. 나는 엄청난 진실의 무게 앞에 망연자실했다. 손에 쥔 증거들이 너무나 무거웠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첸 여사를 찾아갔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이유도 없었다. 내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는지 첸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첸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과 함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래, 리화야. 내가 바로 내 생모, 바이칭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첸 여사, 아니 바이칭은 과거 남편이자 나의 친부였던 바이 선생과 함께 상하이에서 비단 장사를 하며 단란하게 살았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오랜 사업 동료이자 친구라고 믿었던 류창이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교활한 계략을 꾸몄고 결국 남편은 류창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모든 것을 잃고 류창의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던 바이칭은 갓난아기였던 나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첸 여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며 언젠가 류창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린 딸을 데리고는 위험한 복수를 감행할 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나를 고아원에 맡겼고 이후 악착같이 돈을 모아 상인으로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을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평생을 짊어져야 할 죄책감에 입양이라는 형태로 나를 다시 데려와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너를 속인 것은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는 내 죄다. 하지만 리화야, 그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첸 여사는 오열하며 내 앞에 무너졌다. 나는 차마 그녀를 원망할 수도 그렇다고 선뜻 위로할 수도 없었다. 배신감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들이 폭풍처럼 내 안에서 휘몰아쳤다. 바로 그때였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첸 여사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혹은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류창이 사람들을 보내 저택을 습격한 것이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뛰어들어왔다. 위기의 순간 웨이밍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류창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다. 류창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악행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혼란이 지나간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류창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친어머니이자 나를 기만한 양어머니였던 첸 여사.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가 평생 나를 속여왔다는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처절했던 삶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랑과 증오, 그 경계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했다. 시간이 흘렀다. 중일 전쟁의 포화는 상하이를 검붉은 절망으로 뒤덮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에서는 공습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피난 행렬이 줄을 이었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첸 여사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상하이에 남아 항일운동에 투신한 웨이밍을 도와 이 암울한 시대에 맞서 싸울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첸 여사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피난길에 오르기로 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완벽한 모녀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첸 여사는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기차는 전쟁의 상흔을 뒤로하고 남쪽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비밀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 힘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내 눈빛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젠 여사, 나의 어머니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어쩌면 우리 모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격동의 시대, 그 한가운데에서 나는 그렇게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